이렇게 단일화를 두고 내용이 깊어지는 국민의힘과는 좀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곳이 있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번째 재판 기일이 당초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5월 15일 목요일에서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자,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총 5건입니다. 이 가운데 대북 송금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2건은 공판 준비 기일을 잡는 단계고요. 자,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고 변호인단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하죠. 이게 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이 맡고 있는 대장동 재판 1심도 미뤄졌습니다. 이번 달 13일, 27일 두 차례 기일이 잡혀 있었는데 역시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연기가 됐고요. 서울고법 형사 3부가 진행할 위증교사 항소심, 앞서 1심은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었는데 이 2심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측은 기일 변경을 신청해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받아들여진다면 이재명 후보가 출석해야 될 모든 재판은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자, 당선이 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후보는 또 전국을 돌면서 현장 밀착형 유세에 나섰는데요. 그 모습을 잠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가셔야 됩니다. 양해해주세요. 지지자가 들고 나온 피켓 위에 이제 경판 연기 환영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여기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맞습니다라고 화답을 하는 장면까지 같이 잡혔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작가들 만나서 시크릿 가든 이야기도 했지만 어제 전주에서 영화 드라마 콘텐츠 관련 일정을 좀 소화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삶이 좀 영화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 전까지는 사법살인 이렇게 좀 공세를 좀 높이는 긴장된 모습도 있었잖아요. 확실히 어제는 좀 여유를 찾은 모습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란만장하죠. 3년 동안 내내 검찰에 의해서 탈탈 털렸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고 네. 그 이후에 또 정치 테러에 의해서 목숨까지 잃을 뻔했었고 또 목숨을 건 단식도 했었고 그다음에 초유의 내란을 겪으면서 담까지 넘어갔던 상황까지 벌어졌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 자체가 이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파란만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국민만 믿고 가겠다. 국민을 믿고 가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과 국민적 상식에 근거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까지 계속 보면 그런 헌법적 정신과 국민의 상식에 맞게 판단이 됐죠. 어제 형사 7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저희 그 헌법 116조에 의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얘기했었고 형사 7부 스스로 한 얘기가 뭐냐면 법원 내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이 판단한 것을 형사 7부도 어떤 영향이나 간섭으로 판단했던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헌법과 국민적 상식에 따라서 형사 7부가 판단했다라는 상황 자체가 국민이 끝내 승리한다. 상식이 승리한다. 헌법 정신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확인됐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측면에서 선거운동하는 것을 좀 홀가분하게 할 수 있어 생각이 들고요. 더 좀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사법부가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정치사회에서 또 네. 우리 사법사에서 매우 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20여일 동안 선거운동 기간 동안 5번의 공판 기일을 잡아서 네. 대선 후보가 거기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비상식적인 상황이었는데 어제와 오늘부로 그런 상황들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법원도 네. 좀 상식적으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있었던 당시의 모습과 또 어제의 또 일정을 소화할 때 이재명 후보의 표정을 좀 대조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상반된 분위기들을 많이 확인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분위기, 표정이 연출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어제 이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앞서 어제 오전에 이재명 후보 측의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거의 1시간 만에 수용을 바로 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선거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공판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라고 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재판부도 아마 고심이 깊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이제 결론이 대선 전에는 나오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보였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일단은 선거운동 기간을 확보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재판부가 밝히기로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일부터 전개되는 이러한 선거운동에 뭔가 재판부로서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취지 안에는 이제 조금 전에 김종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이 좀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대로 좀 옮겨보자면 균등한 선거운동권 보장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 해소 이 두 부분이었는데 강전의 대변인께서도 네. 변호사시니까 법조계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취지를 밝힌 것 자체가 통상 공판기일을 변경한다는 건 날짜만 간명하게 이야기할 네, 때가 많은데 이렇게 취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공판기일 변경 그냥 변경되었다라는 통지만 나오는 것이지 변경의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도 없고 오히려 어제가 좀 독특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저는 오히려 지금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변경 이유를 밝힌 것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 5월 15일로 기일을 잡은 것과 6월 18일로 변경을 한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기 대선 6월 3일 전에 양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월 15일로 잡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 파기환송 의견을 냈던 10명의 대법관 전원에 대해서 그리고 넘어서서 혹시 5월 15일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기일을 지정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안 하면 그냥 바로 재판을 정리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극단적으로는 5월 16일로 다시 공판기일을 진행을 하고 그때도 출석을 안 하면 바로 선고가 가능한 이런 것들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고등법원 판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예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대법원뿐만이 아니라 고등법원,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국 민주당의 이러한 압박들로 인해서 같은 재판부가 6월 18일로 바꾼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대장동 재판도 6월로 기일이 변경이 되었고 아마 다른 재판부들도 변경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네.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상권 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몰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정말 유감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한 갑론을박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고 어제 있었던 공판 기일 연기, 법원의 결정 그리고 민주당 측은 이것과는 또 별개로 계속해서 입법 대응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규탄의 뜻, 민주당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국민의힘 목소리, 어제 그 모습도 좀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법 파괴, 대선 문란, 이재명은 사퇴하라! 권력 창탈, 입법 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법사위 행안위에서는 일제히 이재명의 유죄를 무산시키는 법안들을 상정합니다. 도대체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이 사람은 신성 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윤석열하고도 잘하는 사이고 한독수하고도 잘하는 사이고 그래서 내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이렇게 신속하게 파기환송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진짜 사퇴는 물론이거니와 초유의 대법원장이 헌재 가서 탄핵 심판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법 내란의 장본인으로서 사퇴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판결을 가지고 그분의 어떤 신상의 용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정래 위원장 역사에 부끄러운지 아세요? 잘 나가세요. 권력이 무한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마치고 이재명 후보를 두고 신성 불가침의 존재다.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당에서도 단일화 관련으로는 목소리가 좀 갈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한 목소리로 공세 수위는 높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독재 국가가 눈앞이다. 김문수 후보조차도 대통령 무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일관된 규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민주당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부의장님. 제가 볼 때는 독재 국가라는 얘기 한동훈 후보 패배한 후보여서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켜서 독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자기가 그동안 모셔왔던 윤석열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계신데. 예. 전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 주고받았다는 말씀? 네, 독재에 대한 프레임 이야기. 예. 그래서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결정한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틀 만에 1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노고 기록을 공개하라고 참여할 때에는 사법부가 제대로 된 기록 내용들을 확인하고 판결을 내린 거냐? 세 가지 정도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까? 세 가지 정도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네.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재판권이 없는 사람이 사전에 이 재판 내용들의 기록을 미리 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틀 동안 소위 6만 8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의 기록들을 읽었는가? 그것을 읽고 의견을 냈는가? 네.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규를 어겼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기일 같은 경우, 지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일 이전에 공고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네. 대법관 연구관 같은 경우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단지 제1야당, 지금은 제1당입니다만 제1당의 대선 후보, 그다음에 지지율 1위의 대선 후보를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독재 국가니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 이재명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건 국민의힘이 여전히 사법적인 핵심적인 내용들과 무관하게 모든 내용들을 정치화시켜서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탁인데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헌법 116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균등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여야가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국민한테 판단받고 판단받은 이후에 판단받아서 거기에서 승자가 된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지면서 국정을 운영하면 되는 거죠. 자, 당 지도부와 경선 후보들의 이런 날선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이런 어떤 자조적인 이야기도 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원이 민주당 공세에 버티지 못하고 좀 굴복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이제 보수 진영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가 좀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법원의 결정입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기일을 변경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대해서 사법 내란을 했다, 사법 쿠데타를 했다 이런 형태의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입법 쿠데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제 죄를 묻지 않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 중에서 행위 부분을 아예 삭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정지가 되도록 이런 형태로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하게 판단을 한 사람들은 탄핵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유죄 판단 나온 날 밤에 갑작스럽게 최상무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했지만 예. 스스로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역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헌법기관인 것이거든요. 수권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네.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는 건데 한번 계속 하시죠. 이렇게 입법 구태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태타라고 얘기하면 법을 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입법권은 헌법에 의하면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반을 넘기면 통과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영역입니다.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중에 헌법과 법률을 어긴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판단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겁니다. 이걸 입법 구태타라고 얘기한다면 입법부 보고 입법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넣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법 구태타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법적 판결을 내린 측면들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확증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이례적인 판단을 하는가. 이 이례적인 판단에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이번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자고 얘기하는 것이 때문에 정당한 요구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입법부가 법에 따라서 조치한 것은 입법 구태타라고 말씀하시는 건 매우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소송법 사법 개정에 구태타냐, 대해서만 입법 잠깐 구태타냐,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다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줄 거예요. 예. 우리가 앞서 봤었던 파기환송심도 6월로 기일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 공판기일에는 본인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에 가지 않는 것이 84조의 해석에 맞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나 혹은 헌법소원 이런 것들을 제기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차피 84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 것인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때 나올 결정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모든 사건이 정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분의 논쟁이 잠시 공이 격화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관련된 질문을 지금 번갈아서 계속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답변들이 거의 가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들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당 모두에 걸쳐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탈당 압박을 받아왔죠. 김상욱 의원이 당의 윤 전 대통령 제명 또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이런 4대 요구를 내놓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취를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오전 서울현충원에서 참배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결국은 탈당을 하기로 했어요. 강전희 대변인.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상욱 의원이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물론 저희 당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좀 너무 앞서 나갔던 것 아니냐. 그리고 울산이 지역구였던 지역 구민들로부터도 많은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탈당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김상욱 의원이 이번에 원내로 진입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은 네.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추천제, 국민 추천제라는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제도 안에서 공천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하고 그동안의 당의 목소리와 너무 다른 결을 냈던 것들에 대해서는 네네. 이 공천 과정에 개입했던 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당 이후에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고 이 가운데 또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준석 후보가 또 보수 개혁의 뜻이 있으면 개혁신당으로 오라 이렇게 러브콜을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상욱 의원이 매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드셨을 것 같다. 내내 탈당해라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고 왜 해당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김상욱 의원 스스로는 양심에 의해서 이것이 해당행위라고 보지 않는 거죠. 위헌위법적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이 합리적인 보수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거리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통령, 전직 파면되는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태가 국민들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김상욱 의원의 개인적인 탈당이든 뭐 입당이든 아니면 정치적 활동이든 다른 당으로 가든 그것은 본인의 정책인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김상욱 의원이 남긴 소위 합리적 보수가 이 시점에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정치적 철학적 고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